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석 달 남짓 기간 동안 민생, 경제 챙기기 또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 100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고, 또 민생 경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들을 하면서 해치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갤럽 조사라는 걸 보면은 63%를 기록했어요. 네. 한 4%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외교와 경제 민생 부분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과 외교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63%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100일의 다른 역대 그 대통령들에 비해 보면.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28%, 이명박 대통령 21%여서 63% 굉장히 높은 거여서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이민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외교 문제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또 쉼없는 날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그 취임 100일간의 여론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100일 취임 100일이지 않습니까? 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 제일 높았던 거는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요 100일 동안에 약간 패턴이 드러납니다. 지지율이 한번 올라갔다 처음 취임 이후 올라가는 추세를 가다가 8.15 사면 특사를 통해서 하락했다가 미국 방미를 통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민생 경제에 집중할 경우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면 안보나 어떤 정치에서의 이 이념이 과잉이 되는 모습이 볼 때는 하락하고, 네. 다시 올라가는 국면은 한미 안보에 있어서의 어떤 안보 리스크를 이재명 대통령이 경중 안미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쨌든 국민들의 우려를 낮춰졌습니다. 네. 그런 패턴을 보였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특징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동조 현상을 보이면 좋은데 지금 약간 탈동조 현상의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지지율을 앞으로 우상향으로 끌어올리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행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여야 대표 회동과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추가 단독 회동까지 수용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2년이나 걸렸던 단독 회동,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는 석 달 만에 하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실패한 어떤 그런 대통령으로 기결져진 그 부분이 사실상 정치를 실종시키고 국정 운영에 그냥 자신만의 어떤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런 네. 걸 되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친정집 민주당이 거대 지금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여대 야소 이 정부에서 야당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국정 운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아마 본인도 그걸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취임 일성부터 이제 사실상 정치를 복원시켜서 협치정국으로서 국정 운영의 동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전략이 일정 부분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친정집인 민주당은 그와 반대로 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일 이제
여야 단독 회담이 이제 지도부 회담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미래 전략 회의를 해가지고 회담 어제 그리고 발언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냐. 그래서 내일 아침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 어제 그리고 메시지를 이제 확정 짓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 응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그런 한국인 대규모 체포 구금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어제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외교, 경제, 이제 사법, 원내 해난 이런 뭐 많은 내용들이 단독 회담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김미연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협치 메시지를 좀 연이을 내고 있습니다. 집권한 만큼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 타협의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일까요? 민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두 분의 정치인들이 계시지만 지역에 가면은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 싸우지 말라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정치권은 항상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단독 회담까지 수용한 거는 대단한 저는 협치의 노력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점은 민심도 크게 좋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단독 회담까지 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까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동조화 현상이 아닌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다고 한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은 이 민주당이 담당하고 대통령은 중도 쪽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민병도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오늘 나오죠. 그 검찰청 해체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여러 가지 좀 논의된 게 있는데 큰 가닥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 고위 당정 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인데요. 대체로는 그러니까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 거죠. 네. 우리가 옛날에는 원님 재판 했지 않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같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고 또 문명국가에서는 이 수사와 기소라는 것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네. 수사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거고 기소와 관련해서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기재부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권력이 너무 세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떼내는 거죠. 예, 기획예산처 예산을 떼어내고 그다음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나누고 그래서 예산과 이제 재정 정책을 전문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 쪽으로 합치고 이제 금융감독 부분을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걸 네. 분리해서 두는 방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가 동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도 보면은 정광석화처럼 처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봐서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검찰청 폐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나름 이제 오랫동안 준비한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이라기보다는 6.3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 이전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가지고 이미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들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이 기재부의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에 특히 예산을 갖다 분리 떼낸다. 그러니 이게 정부의 중요 사업 정책과 또 예산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과연 호흡이 맞아질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좀 전에 민혜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검찰청 이제 개편 이 법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 검찰청의 이제 수사 기능을 갖다 다시 행안부 산하로 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경찰과 국수본 이제 이걸 행안부 산하에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 이제 검찰청 해체되면서 그런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서 다시 행안부 산하로 가면은 한마디로 이런 수사 권한이 오남용이 네. 행안부에 집중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방통위를 이제 해체하는 그런 방송 미디어 설치법을 통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이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면서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도 자연히 정리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송 미디어 체제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정원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들 보면은 국민적 공감과 이해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빠진 가운데 네. 민주당 중심 그리고 정부 그런 당정 간에는 많은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은 이걸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역할과 또 노력은 상당히 저는 미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성을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의 일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는데요. 지켜본 국민들도 답답했을 것 같고 이 대통령도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이 중요한 검찰 수사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띠지를 잃어버렸다. 그 경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검찰청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지요. 특히 이 법 집행에서 정경 분리를 국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은 여기에 혹시 정치적 흑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됐을 때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관련 입법이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명수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제 극장을 찾아서 아동 보육시설 원생들과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내가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모든 행보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이 행보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매우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전략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대통령 내외께서 용산으로 어린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담소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모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편에는 아이들과 부모와 같이 보내지 못하는 원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쪽에서 이렇게 부모와 같이 온 그 어린아이들 봤을 때 이런 원생 아이들은 어쩌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면 얘들도 배려해서 같이 영화를 관람한 저는 이런 행보를 뭐 계산된 행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네. 이런 행보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행보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전략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심이나 그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좀 소외받는 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대통령 내외의 이런 모습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 의원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된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현장 단속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총력 대응 지시했죠. 네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네. 총력 대응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을 지금 뭐 미국 간언님 그런 얘기도 나오죠. 재외 국민 보호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기고 뭐 필요하면 바로 가겠다. 이렇게 총력 대응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정말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구금된 당사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간 거예요. 네. 일하러 갔는데 비자가 정상적으로 빨리 투자해서 안 또 나오니까. 공장을 지으라고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 23년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 근데 비자는 제때 그리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 공장을 지어야 될 초기에는 대한민국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고,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이런 방구도 없이 바로 이렇게 단속을 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네. 이제 뭐 헬기도 동원되고 군용 차량도 동원되고 또 결박을 쇠사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 감정에는 매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민자 단속을 자기 나라 국민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뭐 단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영향을 보면은 늦어질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공장 건설이 늦어질 거고 공장이 건설되어야지 미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질 텐데 네.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어서 또 이제 다른 해외 투자 기업들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도 큰 문제지만 미국에도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네. 것이고 저는 우리 김진아 2차관이 주한 미 대사한테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꽤 잘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미 정부가 체포한 475명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 단속이었다는 얘기죠. 비자 때문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까? 처음 보도 나왔을 때는 한국인이 이렇게 다수라고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네. 이후 보도가 보니까 뭐 거의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 이 지금 여기 뭐 체포했다는 이 노동자들 일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9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에스트 비자나 아니면 B1, B2 특정한 업무상 이렇게 가는 비자인데 실제 그걸 갖고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그 기준상 불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내서 가는 것이 절차상 그걸 놓고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거는 눈 감아지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거예요. 비자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면은 하필이면 이때 왜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집행하는 방식도 이 거칠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걸 두고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미연 수장님, 이번 체포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갑차, 헬기까지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혹시 우리 기업의 현지 미국인 채용을 압박하려는 의도일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국정 운영의 최대 목표는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일자리가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요. 블루 칼라들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이 사건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 민 의원님께서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외교 지금 이 비자 리스크는
오늘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5년 전부터 누적됐던 일입니다. 이미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국에서 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려고 했던 삼성, 현대 뭐 이 엔지니어들이 아틀랜타 공항에서 입국 거부가 돼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이미 신문 지상에서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5년 전에는 SK 공장에서 한 30여 명이 이 불법 여행 비자로 일하다가 추방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외교 참사 아니냐,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때가 훨씬 좋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좋았던 시절에 왜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 비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도 한국의 대기업들과 일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 대기업의 속성상 이런 문제는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정부에 네.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지금 말씀 중에요. 네.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강원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언급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의 지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뭐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석방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이 비자 문제가 그동안 계속 누적됐던 문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네. 보여집니다. 민배덕 의원님,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가지 실리를 챙겼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우위를 다지면서 경제 협력을 얻어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모호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대북 제재를 뭐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중국이 이 경제 협력을 우위를 표시하면서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안전판을 얻은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큰 실리를 얻은 것이다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대체로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문구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이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굉장히 안보 환경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네. 중국이 남북 간의 중재자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매우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의 방중기간 모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의 주혜는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그림자처럼 수양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번 동행으로 주혜가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평가받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소녀라고 이제 영국의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김정은 독재 왕국에서 실질적인 이제 후계자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으로 세계 언론의 인식이에요. 그럼 이번 이제 중국 전성절 그 방문에서도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밀착해서 어떤 국제 무대에서 등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북한 내 체제에서는 저 전성절 참여부터 그리고 귀국하는 그 자체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방송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북한 인민들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시진핑으로부터 아주 극진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 자체가 이제 다자간 무대에서도 본인이 핵 보유국의 지도자로서 이제 네. 등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12살짜리 딸 그 김주혜 위원장에게
김정은은 뭘 남기려고 한 건지 이번 전성절 방문의 의미는 정말 참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눈에 띄는 게 또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착용한 명품 시계와 가방들인데요. 모두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라고 하던데 이게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걸까요? 보통 우리가 대북 제재라고 하면은 교역이나 금융을 이제 제재를 하는데 여기는 교역과 관련된 제재에 구멍이 뚫렸느냐 이것을 지금 그 명품 시계나 이 가방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교역이라 그러면은 뭐 경제 또는 무기와 관련된 그런 교역을 이 제재를 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북한의 최상위 계층 이 계층들의 어떤 기호 특수 이 물품을 소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그야말로 소량으로 특수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교육에서의 대북 제재가 이 사건으로 사안으로 구멍이 뚫렸다.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네. 김면수님,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외국 사치품을 부르주아 문화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을 영상 등으로 보면 민심은 어떨까요? 뭐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 사람들이 그 메이커를 잘 알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네.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에 의하면 사치품은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은 뭐 김정은 뿐만 아니라 그 선대도 상당히 명품들을 사랑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어쩌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본인들이 믿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에서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깨닫는 날이 오겠죠. 네. 민 의원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열병식 이후 다른 행사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2번이나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고 최선희 외무상은 심지어 자신을 보고도 외면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박 의원은 우리 측의 대화 시도가 북한에게 좋은 시그널로 인식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언뜻 보기에는 이제 우리 대표단 우원식 의장과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과거에 한번 만났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냉랭하게 대했다, 무시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과거 북한의 이런 외교 행태를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번 메시지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중국으로부터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네. 보여주는 것이 핵심 목표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굳이 우원식 의장 그 대표단과 섞여서 이러저런 쟁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냉랭하게 했지만 남한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우리랑 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킨 것이거든요. 네. 이 작은 제스처들이 합해져서 남북 대화라는 결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우원식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과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성절 참여 자체를 갖다 대한민국 어전서일 넘버2로서 나름 그 성과를 포장하려고 하십니다만 국제사회에 사실상 특히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에 전성절 방문 이게 너무 돋보이는 게 별로 대한민국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의외의 성과를 낸 게 뭐 아닌가 그런 나름 평가를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목표였던 그 한중 관계 협력의 정진을 위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뭐 이야기까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은 네. 이번에 이제 뭐 조지아주에 그런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이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의 그 단속을 벌리면서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됐습니다. 네. 그 상황만 보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하고 얼마나 인식의 괴리 차이가 큰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중국 전성절 그거 이번에는 사실상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원식 국회의장이라도 보내서 이제 그래도 중국을 일정 부분 좀 뭐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애교적 뭐 나름 우리가 최선의 도리는 다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성절을 통해 가지고 특히 북중러가 이렇게 뭐 한 몸처럼 움직여서 이렇게 네. 미국에 대응하고 또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에 맞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은 아주 지금 현재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 네. 측면에서 나름 원식 국회의장이 뭐 중국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고생했지만은 최선이 북한의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아예 눈빛도 마주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뭐 나름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 인사를 나눈 것 자체는 성과는 성과입니다. 민병덕 의원님, 민주당이 검찰 개혁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주도권을 쥔 모습이 있는데 속도전에 대한 우려 얘기가 나오고요. 당정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측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개혁 입법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속도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이것에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것이 지나치다라는 이런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네.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은 정당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정당성을 위한 정치 작업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온도차를 줄여가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여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고 당내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으로 표현한 분이다. 어떻게 함께 정치를 하겠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당의 결속력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존의 전당대회 때 보여준 모습하고는 다른 이제 행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그런 지층, 특히 강성 지층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정적인 그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 부분은 일정 부분 막 이게 차별을 할 것이다. 바로 네. 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이런 관계 회복 이런 걸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당을 변화 또 쇄신시켜 나가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이 당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당내 지층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한편에 또 불만을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관계는 뭐 일정 부분 소원한 관계를 넘어서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좀 서로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김미연 소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인데요. 당심과 민심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로 보세요?
뭐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차기 정치 지도자로 지금 뚜렷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동혁 이 대표가 본인의 행보를 뭐 잘만 해나간다면 한순간에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지금 이런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뭐 당신과 민심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고 거기다 더 나가서 당원 게시판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도 했고 또 하나를 더 나가서 패널 인증 제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패널로 출연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의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게 인정하는 패널 인증 제도를 하시겠다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강성 모드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본인의 차기 대권은 좀 빠릅니다만은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한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 20% 초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K와 PK가 지금 탈동조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TK는 상당히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반면에 부산 경남에서는 상당히 이완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장동혁 대표는 바로 충청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충청 대망론을 안고 TK와 PK를 잘만 융합만 한다면 본인의 차기 대권 주자로 상당히 지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민심보다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한 당심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식 소장님,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에 이어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뭐 지도부 총사퇴도 결단을 했는데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향후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은 우리가 이념 정체성을 놓고 볼 때 진보적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은 보수보다도 진보적 그 정당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조국 혁신당에 어느 정도의 그게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조국 혁신당이 처음 창당될 때 10% 가까운 그런 지지율을 유지를 하다가 8월 계속 하락을 했었고 이제 조국 대표가 구속되는 실형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날 특별 사면을 통해서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오는 조짐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참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민주당도 2차 가해 발언 논란을 빚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죠. 직접 조사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에서 성비 사건이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그 불똥이 지금 민주당으로 이제 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언제까지 이제 민주진보 진영은 이 성비 사건에 그냥 온상의 주범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걸 상당히 빠르게 이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혁신당 대표하고의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저는 조국의 부정적인 지금 현재 8.15 강복 특별 사면 복권 이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의 인사로부터도 적절치 못한다는 많은 비판도 있었고 국민적 여론도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될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강욱 교육원수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교육연수원장을 잘 임명했죠. 자자찬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짐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털고 가자.
그 인식을 정청래 대표가 확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 얘기해 볼까요? 홍영식 소장님,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우한 화백의 그림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매간 매직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법 집행과 관련해서 내가 뭐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보면은 일단 국민들은 일단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특이한 어떤 정서가 뭐 하면은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뭐 영부인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부정비리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매간 미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특히 우리 그 역사나 이런 거를 가르칠 때 보면은 밀련이 일어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매간 매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단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규명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다가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팀에서도 아마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병도 의원님,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휴가 기간 중에 해군 함정을 이용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규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이제 해군 함정을 호와 유람선처럼 사용을 했고 거기에 있는 장병들을 사적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호처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군은 당연히 항해 일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여기에 누가 탔고 그리고 또 어떤 물품들이 반입됐고 이런 항해 일지, 즉 공식 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밝혀진다면 이건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좀 웃기지도 않은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여론 흐름 좀 살펴볼까요? 김미연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NBS에서 상승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세요? 역시 이제 외교와 이제 민생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집니다. 이 직전조사 이번 주에서는 이제 4% 정도 직전조사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2주가 지났는데 보면은 약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거거든요. 더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번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PK 지역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61%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직전 조사 대비 한 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와 그다음에 중도 진영에서도 지지율이 한 3%포인트 상승한 65%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60%가 넘는다는 얘기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70%가 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는데 이 60%가 넘는다는 거는 매우 높은 숫자로 보여지고 물론 외교 행보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만 그 플러스 지금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때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매간 매직 의혹, 그다음에 네. 함정에서 술파티 의혹 이런 거를 듣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반사 이익도 지금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대통령의 균형 감각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강소기업 간담회에서 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본인이 민간에서 일할 때 한 뭐 AI 기술을 접목해서 한 700명 정도가 뭐 해고는 아니지만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AI 기술을 접목해도 해고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간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자리에 설득하는 그 모습 이런 균형 감각 이런 것이 다 더 쌓여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홍영식 소장님, 갤럽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 MBS에서는 민주당이 3%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은 어떤 거죠? 일단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좀 어떻게 보면 답보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선 전 민주당 지지율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과 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동조 현상을 보이면은 제일 좋은데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탈동조 현상의 조짐을 보이는 건데 그런 차원에 두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개혁 입법이라고 하지만 네. 국민들이 봐서는 그것이 과연 개혁 입법인가에 대해서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혁 입법이라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때 뭐 금융실명제라든가 토지 공개인연 개념이라든가 하나의 해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국민들의 동의가 뭐 80% 9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개혁 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주요 법안들을 보면은 국민들의 동의율이 50% 전후예요. 이런 그 50% 전후의 여론은 우리는 이 50대 41에 나오면 이거는 합의형 여론이 아니고 갈등형 여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에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이 대통령과 동조 현상으로 보이지 않지 않느냐는 거고 국민의힘은 또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분의 2 수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 어떻게 보면은 패배한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혁신과 개혁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친윤 윤 어게인의 정서를 얻고서 당대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장 대표가 당대표를 위한 전략으로 윤심에 의존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턴을 해서 민심을 찾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한 1, 2주 상간에 지금 그것을 민심으로 이거 전환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 못하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대로 하락하면서 상승 기미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장동혁 대표 강성 지지층과 외연 확장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상당한 고민이 있더라도 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과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처신 행보 뭐 입장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상 거대 입법 권력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 중심의 반기업 반시장적 그런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영 환경이나 투자 그런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1야당 합리적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기대가 큰데 좀 전에 우리 홍 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듯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당의 실질적인 체질적 변화가 이제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하루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럼 또 뭐 더센 특검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민주당 중심의 그런 일방 독주를 갖다가 국민들을 지지를 갖다 등에 업지 못하면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빨리 국민적 정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1야당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뭐 합리적 보수 정당의 제1야당 대표의 그런 이미지를 장동혁 대표가 빨리 마련해야 될 겁니다. 한 50여 초 남았는데요. 민병덕 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 연대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연성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어색한 것은 당대당이 연대를 하는 건데 당 속에 있는 한 시장과 당이 연대한다는 것이 좀 어색한데 네. 그러면 이건 무슨 그림일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제 당내의 경선이라든지 그리고 당내 경선 이겼을 때 본선이라든지 이때 이준석 대표가 평균보다 서울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표를 욕심내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뭐 거기에 자기의 존재감 뭐 이런 두 개가 짬뽕 돼서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